자, 민주당 내에 일부 세력이 최강욱 등을 제거하기 위한 공작이 시작됐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요. 최강욱 완전히 그냥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최강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씁니다. 읽어주세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날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목적을 가진 공작이 아닌지 의심합니다. 아래는 오늘 저희 보좌관께 도달한 문자입니다. 실명이 적혀 있지만 땡땡땡으로 처리했습니다. 저는 26일 안건조정위 위원이 아니었고 언급된 의원들은 위원이었습니다. 당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국힘에 의해 심각한 대치가 있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런데 대기 중에 저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 모두 악의가 느껴지는 날조입니다. 한번 재미를 보았으니 계속해서 이참에 숨통을 끊겠다는 뜻인가요? 주요 법안 처리와 청문회, 선거를 앞둔 당의 입장을 생각하여 그간 지도부의 요청에 응하고 묵묵히 모욕과 비난을 감수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젠 도저히 인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대체 뭘 노리고 왜 이러는 건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내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하기에는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혼자서 우연히 벌이는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당당히 단호하게 임하겠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 거기서 보낸 문자는 마차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보좌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SBS 땡땡땡 그냥 기자입니다. 이름 알려드릴게요. 강청완. 오, 다름이 아니오라 다음과 같은 제보가 있어 확인 요청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지난달 26일 법사위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최강욱 의원님이 다른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있는 자리에서 농담을 하다가 모 의원은 모 의원과 살을 부비면서 비명을 지르는 사이입니다. 라고 했다는 제보. 두 번째, 이외 여성 보좌진의 몸매와 외모를 품평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는 제보. 위 제보는 민보협 측에 접수된 걸로 확인됐는데 이에 대한 진위 여부와 최강욱 의원님 측의 입장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없었던 일을 있었던 것처럼 SBS 강청완 기자가 물어와서 답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날 SBS 보도가 나갑니다. 이렇게 단독 최강욱 성희롱 발언 더 있다. 의혹 줄줄이. 최강욱 의원에 대한 흠집내기 정도가 아니라 전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개혁파 의원들에 대한 공작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최강욱 의원 지금 이게 그 페이스북 보면은 단호하게 임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됐고 뭐 짤짤이지 뭔가 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니들이 논란이 됐으니까 사과할게로 끝났잖아요. 근데 이게 더 있다. 지금 저 박완주 의원 건도 있고 어저께 울산에 모 의원 있어요. 이모 의원 보도가 잘 나온 게 있는데 그 전혀 없는 사실로 지금 밝혀졌거든요. 보도가 이렇게 민주당 국회의원들 뭐 누구누구 또 있고 누구누구 또 있고 누구누구 보좌관 있고 막 이게 막 밀물처럼 쏟아지잖아요. SBS가 그 의혹만 갖고 어제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최강욱 의원의 이런 단호한 태도는 당연히 맞는 태도라고 보여지고요. 다른 의혹과 달리 성희롱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의혹은 그냥 의혹만으로 기사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걸 보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렇게 낙인을 찍는 순간 피해자랑 가해자가 나뉘어져 버리고 여기에서 어떤 게 진실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없어져 버려요. 박원순 시장이 그랬고요. 그리고 뭐 주가 조작 의혹이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계좌 정보도 있고 수사 자료도 있고 했는데도 그것도 의혹으로 보도를 하잖아요. 이것과 이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네요. 자,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상황을 민주당 상황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첫 번째, 우리가 방송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최강욱 뭐 등등 무슨 무슨 광역 단체장 무슨 성비위 사과해라 이렇게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이해해. 우리가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예전에 비판 안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언론에 의하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뭐 추천했다 청구했다라고 해서 최대한 흠집 안 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꼬이는 거예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은 장철민인데 이 사람이 장철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초선 5적이라고 불리는 사람 중에 하나야. 이 사람은 홍영표 의원 보좌관 출신이에요.
그 맥락은 쉽게 표현해서 민주당 내 상당히 이낙연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홍영표 비서관, 보좌관 지냈던 사람이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이 맥락 한번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 거 하나 보여주세요. 요게 지금 트위터에서 찾은 건데 이거 한번 읽어줘 보세요. 2달쯤 이 아사리판을 겪고 나니까 무슨 그림을 그리고 당에 들어왔는지가 이제야 눈에 들어온다. 여기 주어가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어가 없지만 주어가 보이실 거예요. 계속해서 청년 공천 30%라는 억지를 쓰고 민주당을 쇄신해야 한다며 말하고 민보역과 손잡아서 청년 개파를 만들려는 거였구나. 물론 이게 좀 과하게 표현되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각은 분명히 맞다는 거지. 쉽게 표현해서 민주당 내에서 어떤 세력과 어떤 세력이 손을 잡은 케이스. 전 그렇게 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뭐 소위 말하면 비위 이런 것들이 밖으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게 누구로부터 출발했을까요? 외부에서 취재로 출발해서 가세인 터뜨렸습니까? 터뜨린 건 누구야? 내부에서죠. 그게 더 문제죠. 내부 민주당 보좌관협의회 네. 민보협이라고 하는 곳. 민보협 회장이 누군가 한번 보겠습니다. 민보협 회장은 이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요건 이제 민보협 회장 출마했을 때 기호니까 저쪽이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민보협 회장 이동규는 전해숙, 신경민 등의 비서 출신이야. 결이 그렇더라고. 박병석 비서를 한 적도 있어. 그러니까 상당히 민주당 구주리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성향 자체가. 이번 대선 때도 그러니까 신경민이나 전해숙이 전 이낙연 캠프 상임 부위원장이고 캠프 부위원장 등을 했었기 때문에 전해숙이 좀 왜 그렇죠. 민주당 최고위원 당대표 경선 나갔을 때 이낙연계 몫으로 당선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유명한 정치인은 아닌데 신경민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쪽 결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작년에 당선된 사람이에요. 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지금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인데 왜 안에 있는 문제를 계속 밖으로 내보내면서 지금 지선을 준비를 해야 하는 한창 준비해야 하는 시간에 이 내부의 잡음을 만드냐라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요거는 최강욱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 권력 싸움에 가까운데 그 권력 싸움이 다른 한편의 시각으로 보면 당을 생채기 내는 해당에 가까운 짓을 하고 있다. 민보협 했던 말이 이거예요. 박완주 파문 확산, 민보협 더 큰 성비위 있어. 계속해서 내부에서 지금 질러서 외부로 나가고 있는 상태. 그런데 민주당이 공식으로 이야기했죠. 더 큰 성 비위는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동윤 이전에 그러니까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회장 인터뷰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2019년 인터뷰인데 공천 과정에 보좌관 목소리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조현욱이라고 그 당시 민보협 회장이 한 말이야. 공천하는데 보좌진 목소리가 들어가야 된대. 권리당원 목소리도 안 들어가는데 보좌진이 왜 들어가야 되죠? 지금 이게 좀 밖에서 보는 국민들의 입장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좌관으로 일을 하면 이제 본인들이 국회의원급의 사람들을 만나고 일을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제 그 의원실에는 보좌관급이 있고 비서관급이 있잖아요. 물론 보좌관은 경력도 있고 국회 일에 법이라던가 이런 것에 잘 아는 사람들을 경륜 있는 분들을 뽑는 걸로 알고 있고 밑에 인턴이나 비서관들은 그 뽑는 게 뭐 사람인이네 이런 포털에도 올라오거든요. 각 의원실에 사람 뽑을 때.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 기업의 수준보다 못한 허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뽑고 있는 사람들이 그 한 의원실당 9명 정도 뽑는데 각 의원실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은 어떤 보좌관 누가 근무하고 있는지도 지금 아실 수가 있어요. 들어가서 보시면은 대략 9명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8명 정도 돼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사람이 나가고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급하게 사람 뽑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면으로는 이거 프락치가 들어올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있어. 정확한 팩트는 국회 보좌관들은요. 민주당에 있다가 국민의힘 가기도 해요. 그렇죠. 많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 보좌관이라고 하는 전문성 때문에 일종의 그 국회의원 데려다 쓰는 비서잖아요. 그러니까 보좌관하고 비서하고 비서관은 다릅니다. 그 공식적으로 부르는 이름은. 심지어 인턴까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되게 복잡하지만 좀 쉽게 이거를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보좌관들도 그 성향이나 계열이 있는 거예요. 아까 뭐 박지원 비서실장 장청민도 보좌관 출신이야. 홍영표 비서 출신이야. 이런 케이스는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죠. 국회의원까지 했으니까. 이 성공한 케이스인데 이 장철민 성향이 홍영표랑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집니까? 난 그래서 박지원의 비서로 장철민이 내정된 그 배경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일단은. 그러면 박지원이 장철민의 영향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20대 중반에 비대위원장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홍영표의 시각이 나오는 거예요. 홍영표 계의 시각이 나오는 거라고. 이게 첫 번째고.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민보협이 난 다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어떤 성추문 같은 게 있어. 근데 자기들끼리 일종의 노조 출신, 아니 노조 성격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 국회의원의 위세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성폭력을 당할 수 있잖아. 여기에 이거를 뭐랄까 강력하게 항의하는 집단이 필요하다고 난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잘못 활용되면 상당히 민주당을 위태롭게 하는 거죠. 아까 말했잖아. 그 민보협 이전 회장이 공천 과정에 보좌관 목소리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 그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그 아까 트위터에서 나왔던 이런 것처럼 청년. 이 세력과 이 세력이 그런 식으로 손을 잡아. 청년을 대표하는 뭔가가 하고 이 세력이 손을 잡아서 실제로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연대해서 뭔가를 싸우는 모양새가 되는데 결코 민주당한테 도움이 안 되는 상태. 그중에 대표적으로 최강욱 의원권이 그런 거 아니야. 그 뭐 딸딸이 이 논란은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거기서 들었던 이야기를 밖으로 유출함으로써 생긴 논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전체 큰 틀에서 보면 민주당 개혁파 의원들에 대한 일종의 공작이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죠. 이 흐름은. 전체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피해를 받는 거는 오히려 그 30%의 할당량을 주장했던 여성이나 청년계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준석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이준석을 보면서 욕을 하지만 우리 안에는 또 박지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비판하지 않고 기다려줬었던 만큼 박지원에 대한 분노가 지금 굉장히 팽배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서실장이 누구고 누구의 영향을 받고 이러기에 앞서서 박지원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당대표급으로 대접을 받으니까 차도 나오고 비서도 나오고 운전기사도 나오고 하니까 본인이 뭔가 된 것 같이 생각이 들겠죠. 거기에다가 만찬회장 가가지고 샴페인 마시고 명함 주고 돌리고 하니까 그렇겠지만 이 기간이 끝나면 본인은 지금 당장 구급 공무원 시험이라도 쳐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청년, 준비되지 않은 여성위원이라고 해서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청년과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들였을 때 문제가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는 프락치에 똥파래까지 껴있다. 이거 어떻게 색출할 거냐. 저는 이게 색출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그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도 김남국 의원한테 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럼 여기서 피해자는 김남국 의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왜 지나가는 보좌관이 그 얘기를 듣고 길길이 날뛰어가지고 이러한 성명을 냅니까? 그리고 그 민보협의 여성 보좌관이라고는 하지만 그 여성 보좌관들이 전체 동의한 것도 아니에요. 일부가 그런 성명을 내서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그렇게 성비위가 많은 민주당을 그렇게 공격하고 싶으면 성비위가 없다는 국민의힘으로 가시던가.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기반이 없는 사람이 당에 들어와서 특정 세력한테 휘둘리니까 민주당 전체의 지지자나 당원들한테는 입맛에 그러니까 그 결에 안 맞는 메시지를 계속 내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추천했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기대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다 민심이 떠나버린 상황. 이게 또 소위 말하면 이낙연계와 커넥션이 닿으면은 민주당 내 권력 투쟁으로 비치는 상태가 돼버리는 일종의 거기에 숙주로 쓰이는 상태까지 전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박지원이 여성의 당과 어쩌다 이런 이야기는 난 크게 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신지혜 같은 애들이랑 일맥상통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에 들어와서 긍정적 운동을 하면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 페미니스트니까 좋은 의미의 페미니스트요. 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랑 지금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용당하는 거는 좀 어렵다. 우리가 이제 방송에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잖아. 나는 똥파리 보좌관들에 대해서도 할 말이 엄청 많거든요. 소위 말하는 민보협에 속해 있을 법한 그 이낙연계의 그 똥파리 보좌관들이 하는 짓들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려볼까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국회의원이에요. 그 국회의원이 전략공천이 됐어.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인터뷰를 오파를 보냈는데 그 담당자가 쉽게 표현하면 똥파리 보좌관인 거야. 지금 그 사람은 30 보좌관으로 가 있는데 그 국회의원 선거 한참 할 때 똥파리들이 그 캠프로 엄청 몰려갑니다. 맞아요. 근데 그 섭외를 받았던 당사자가 지금 서른의원실에 있어. 근데 그 인터뷰를 한번 해보려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세팅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걔네들이 인터뷰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막상 인터뷰 하자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완전 다 사라져. 서로 간에 그 연결고리가 다 사라져갖고 인터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그런 보좌관들이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김남국 의원실에 있는 저기 뭐 보좌관들 뭔가 좀 뭔가 좀 잘 봐야 될 보좌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지난번에 청문회 때도 뭐 이모 교수에 대한 그 이야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물론 1차적으로는 김남국 의원이 이전에 자료를 숙지하고 갔었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 바쁜 와중에 의원한테 제대로 설명하고 챙겨줬어야 되는 부분이 미흡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전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모든 외숙모든 어쨌든 친인척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 그런 면에서 김남국 의원실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의혹과 의혹 어린 시선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때 그랬었잖아요. 청년 여성 30% 공천은 당이 세운 원칙이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트위터랑 일맥상통하면 본인 스스로가 비대위원장을 사심없이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목적을 갖고 그 박지원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휘둘려. 비서실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당 주류의 지지자들과는 다른 목소리가 나와. 그리고 박지원은 화살을 엄청 맞고 거의 전사에 가깝게. 실제로 이득을 누리는 자들은 그걸 이용하는 자들. 뭐 민보협의 일부 이낙연 계열의 그런 보좌관들.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의 소위 이재명 계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전 그런 표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주류가 이재명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다 보니까 그 흐름 속에 이재명 대선 때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검찰개혁 같은 거 앞에 앞장섰던 최강욱이나 김용민이나 할 것이 다 이미지 나쁘게 만드는데 가장 지근거리에서 그 사람들을 보고 있는 보좌관들이 뒤에서 총을 쏜다고 생각해봐요. 못 버티죠, 나중에는. 자기 스텝을 못 믿는 상황이 올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비유를 좀 쉽게 하면 신인 연예인들이 처음에 매니저한테 엄청 많이 휘둘리거든요. 매니저가 그쪽에 경력이 좀 더 있고 그다음에 인맥이나 이런 것들도 더 많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뭐 선수가 쌓이고 국회의원처럼 선수가 쌓이고 본인의 힘이 이제 강해지면 매니저가 이제 그 사람의 뜻에 따르게 되는 건데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서 크게 목소리 내고 있는 사람도 초선 의원들이니까 아무래도 그런 원래 있었던 똥파리 보좌관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에 조금 휘둘리거나 이용당할 여지가 있다라고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 보좌관은 제 주변에도 보좌관이 됐던 사람도 있고 보좌관 하는 사람도 있고 이야기를 해보면 보좌관은 사실은 어떤 그 민주당의 색깔을 띤 사람이 보좌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직 남녀들도 뭐 자기가 갖고 있는 뭐 전문직이라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스페셜리티를 이용해서 보좌관으로 들어간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보좌관들이 이렇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국회의원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국회의원이 어떻게 하고 저는 그거는 국회의원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보좌관한테 휘둘리는 것도 결국 국회의원이지만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맞다.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언젠가부터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 이 피해자 중심주의가 정말 우려스럽거든요. 내가 피해자라고 하면 그 이상 묻지도 않아. 내가 피해자라는데 그 사람한테 왜 피해자니 물어보면 2차 가해요.
내가 피해자라는데 그 사람은 사실은 이게 마녀 사냥이거든요. 피해자도 피해자고 가해자도 가해자인데 사람의 뇌는 항상 피해자한테 동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문명사회가 발달하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근대 형법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가해자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재판이라는 건 피고인을 위한 자리고 피고인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피해자라는 걸 주장하는 사람이 그 피해를 입증해야 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성에 관한 것은 내가 피해자인데요 해보면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성에 관해서는 피해자라는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조심스럽냐면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사용하는 동사 중에 성적 행위와 연관시킬 수 있는 동사가 있나요? 단 하나도 없어요. 인간은 몰래 먹고 자고 싸고가 근본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생활에서 성적인 연상을 하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어. 내가 성적으로 기분 나빴어. 내가 피해자야. 쟤 가해자야. 아주 손쉬워요. 근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게 진짜 좀 우려스러워요. 아니 그래서 특히나 민주당에서 우리가 아픈 거를 되게 여러 번 겪었잖아요. 안희정 지사도 그렇고 박원순 시장도 그렇고. 근데 이게 전부 다 완벽하게 100% 가해자의 잘못으로 이루어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면도 있기 때문에 물론 미투는 방지돼야 하지만 그보다 더 심한 가짜 미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으로는 지금 가해자라고 지목받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도 있는데 오늘 주제는 아니고 그건 나중에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측면이 있죠. 공당이 한 6개월 가깝게 한 4-5개월 이렇게 가깝게 진상조사를 모르게 해서 제명을 시켰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위태로울 수 있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 보좌관들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보좌관들이 그런 식이잖아요. 막 가짜로도 이용되고 뭐 매수당하고 하는 게 일상화돼 있는 경우들이 꽤 많았었잖아요. 난성폭행 당한 적 없다 같은. 근데 민주당의 보좌관들은 당의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민보협이라는 타이틀로는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실제로 대선 이전에 당내 권력 투쟁을 하는 보좌관들이 분명히 있어요. 최근에 내가 어떤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또 이 사람들 다 찾아본다 이제. 근데 그분 캠프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국회의원 보좌관이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빈정이 확산하는 거야. 걔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아니까. 갑자기 혈압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똥파리 보좌관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지선 때문에 지방선거 하면서 각 여기저기 파견을 자체적- 내니까. 파견을 나가니까 국회의원실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좌관들이라는 게 정확히 말하면 자기 국회의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근데 진짜 난 미스테리예요.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비서실장을 왜 장철민이 하게 됐을까? 왜냐하면 정치적 식견이 별로 없는 사람이 정치적인 걸 배우는 것은 마치 닭이 알을 낳고 나서 알이 깨어나서 맨 처음 먹은 걸 부모라고 생각하는 건 똑같습니다. 장철민의 시각이 박지원의 입을 통해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장철민은 초선인데 비서실장이면 좀 배울 만한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된 것과 지금 아까 그 최강욱 의원의 문자에서 제가 보면은 여기에서도 보좌관 중에서 누가 SBS 기자한테 제보를 했는지 이거는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법사위 안건조정회의에서 있었던 일에 나간 거기 때문에 법사위원 보좌관 중에서 하나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 법사위원장 보좌관 중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또 이런 비슷한 제보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찾으려면 찾을 수 있다. 예. 어쨌건 최강욱 주기라는 말에 실체가 없는 게 아니라 있다예요, 있다. 민주당 내 보좌관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 국회의원의 성향 따라가면서 분탕질을 쳐버리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최강욱 죽이기라는 말이 과하지 않다는 거예요. 최강욱 성격상 페이스북에 저렇게 글을 쓸 정도면 엄청난 거라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이 사람을 공격하려고 가짜 사실까지 끌어와서 SBS 기자한테 제보를 해. SBS 기자가 사실입니까? 라고 물어서 답을 안 했어. 근데 그날 저녁에 뉴스가 나가. 의혹 줄줄이. 그럼 안에서 새 나가고 제보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박지원까지도 맥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재명 죽이기에 가까운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당내 당대표 경선까지 연결됩니다. 실제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로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당대표로 나오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한테 당대표를 무조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소위 말하면 개혁 쪽을 완전히 흐트러 놓는 이재갑이 나는 더 가깝다고 저는 봐요. 결국 문제는 똥파리라는 거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새날마켓